네, 이번 시간부터 2차 시 동안 르네상스부터 후기 인상주의까지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의 천년의 암흑의 시간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 시대에 진입을 하는데요. 부활, 재생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리나시멘토의 영어식 표현으로 15세기에서 16세기 동안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확산된 미술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까지 영향을 준 혁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중세 신중심의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개념이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간 중심의 실험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근대가 시작이 되었고, 이후 19세기까지 유럽의 문화, 예술, 정치 혁신의 기초가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마사초, 보티첼리, 티치아노 이 작가들은 초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이고요. 그리고 전성기를 이끈 보통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 3대 거장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있죠. 자, 그러면 초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보티첼리의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작품은 프리마베라라는 작품인데 이탈리아어로 봄이라는 뜻이죠. 봄이라는 뜻과 맞게 봄의 알레고리로 가득 찬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170여 종의 500여 송이 정도 되는 그런 꽃들이 지금 피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인데요.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땅의 ним프 클로리스를 납치하려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좀 도망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클로리스가 도망을 치면서 봄의 여신인 플로라로 변하는 그 과정이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이 의미로 본다면 봄이라는 것이 정지한 시간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계절의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봄이 다가오고 있다. 봄을 알리듯이 이 플로라가 꽃을 뿌리고 있죠. 그리고 비너스의 아들 큐피트가 미의 새 여신을 향해 누구를 지금 화살을 쏠까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화살을 겨누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요. 제일 왼쪽에는 사자의 신 머큐리, 헤르메스라고 하죠. 머큐리가 아름다운 이 봄의 향연을 지키고 있죠.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인물은 비너스죠. 이 비너스를 약간 성모 마리아처럼 표현을 한 부분을 보면 기독교의 양식을 또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 작품은 패널 위에 템페라로 그려진 작품으로 굉장히 커요. 이 인물들이 거의 실제 인물의 사이즈와 견줄 정도로 2m, 3m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신대의 사이즈로 제작이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메디치가의 별장을 장식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메디치가를 상징하는 월계수라던가 뭐 오렌지 나무, 오렌지 뭐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죠. 자, 오른쪽 작품은 많이 봤을 거예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이죠.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자식들을 자꾸 죽이니까 부인인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아들인 크로노스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가 방심한 틈을 타서 아버지의 생식기를 자르고 바다에 던지죠. 거기에서 거품이 막 이글이글 일어나는 데서 탄생한 것이 비너스였죠. 이 비너스가 역시 왼쪽을 보면 서풍의 신 제피노스와 아까 나온 클로리스가 바람을 불고 있죠. 그래서 이 비너스를 키레타 섬의 해변가로 밀고 있죠. 거의 도착을 했죠. 해변으로 밀려왔어요. 근데 오른쪽에 봄의 여신이 비너스를 맞으면서 이렇게 옷을 덮어주려고 하는 장면이죠.
이 보티첼리의 작품을 보면은 보티첼리 특유의 부드러운 곡선과 섬세한 세부 묘사가 두드러지면서 우아하고 기품 있게 여성상을 보여주는 특징을 보인다. 근데 약간 비례나 자세가 왜곡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신기하게 보이는 면이기도 합니다. 매끄러운 선이라던가 뭐 가벼운 느낌의 옷, 선율이 느껴지는 듯한 율동감이 보티첼리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성기를 이끈 라파엘로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엘로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그린 성모자상을 많이 남겼는데 굉장히 우아하고 온화한 느낌이 드는 작품들을 보여주죠. 그런 특징을 보여주죠. 지금 작품을 보면 윤곽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명화법을 구사하고 있어서 르네상스 그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전적인 그러한 이상미를 조화롭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 아테네 학당은 라파엘로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잘 보도록 하세요. 이 작품 눈여겨서. 프레스코 벽화 작품이다. 이 프레스코 기법은 덜 마른 회반죽 바탕에 물에게 난류를 채색하는 벽화 기법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에도 프레스코 기법이 사용되기도 했죠. 자, 이 작품의 또 두드러지는 특징은 투시 원근법을 적용을 했다. 선 원근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 체계화된 이 투시 원근법이 잘 표현이 된 작품이다. 이 투시 원근법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 건축의 선구자 브루넬리스키가 발명한 원근법으로 원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 하나의 소실점이 맺히죠. 이 투시 원근법은 물체의 연장선을 그어 생기는 소실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근법이에요. 이 소실점이 하나죠. 중앙에 우리의 시선이 몰입감 있게 꽂히도록 그렇게 소실점을 잡았죠. 이 작품 말고도 지금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러한 투시 원근법 하나의 소실점이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죠? 예수님의 머리로 가죠. 화면에 집중감을 높이고 있죠. 투시 원근법이 사용된 작품들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아테네 학당으로 와서 한 개의 소실점이 보인다. 그리스 미술의 영향으로 소재로 표현된 그리스 위인들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수학자들이 묘사된 것뿐만 아니라 아폴론과 아테네의 조각상이 이 배경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리스 미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 미술의 영향. 자, 이 작품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세요. 중세와 르네상스 미술이 또 다른 점은 중세는 평면적이고 도식적으로 인물 위주, 성서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표현을 했다면, 도식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은 과학적 법칙을 강조하는 인문주의적 미술의 특징을 보인다는 게 포인트다. 원근법이 발달을 했죠. 아까 얘기했죠. 브루넬리스키에 의해서 선원근법이 발명이 되었고 체계화되었다. 그래서 원근법이라는 건 공간을 2차원의 평면, 캔버스든 벽이든 2차원의 평면이죠. 평면에 원근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것 같은 3차원적 느낌을 살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암법, 대상을 역시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트릭이다. 그리고 또 해부학, 중세의 그런 도식적 그리고 평면적 표현에서 벗어나서 인체의 골격과 근육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이 해부학이 발달을 했다. 원래는 그 당시에 해부학이 금지가 되었지만 지하에서 미켈란젤로라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던가 이러한 유수의 화가들이 해부를 해봄으로써 인체를 탐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유행을 하기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면 정말 무슨 인체 그런 의학 도감을 보듯이 굉장히 인체를 관찰해서 묘사한 것이 보여지죠. 근육이라던가 골격에 대해서. 네, 이것들 모두 좀 사실적 재현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도된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제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북유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15세기 말 독일과 플랑드르, 현재 벨기에 쪽이죠. 플랑드르를 중심으로 발달을 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이상적 아름다움을 느끼게끔 종교적, 신화적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북유럽 르네상스는 정교한 사실주의의 바탕으로 세속적 주제를 마치 풍속화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한 양식을 보여준다. 유럽 각 도시에 세워진 대학들에 의해 인문주의가 연구가 되었고 인쇄술에 의해서 이러한 연구들이 각지로 급속히 확산이 되었다. 인쇄술이 발달했다. 이게 또 미술에 영향을 주어서 목판화나 동판화가 유행을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독일의 듀러라는 작가가 있어요. 여기에 싫지는 않았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듀러가 자화상도 있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좀 그렇게 그린 그런 자화상도 있고, 그리고 뭐 토끼라던가 뭐 자연물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한 판화 작품들도 있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 외에도 듀러, 뭐 브리겔, 눈 속의 사냥꾼들, 뭐 농가의 결혼식 이런 작품들을 남긴 브레겔, 그리고 대사들이라는 작품을 남긴 홀바인 등이 대표적인 이제 화가라고 할 수가 있죠. 선생님이 여기서는 그 판 에이크라는 작가의 작품을 실었어요. 아르놀치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보면 이 판 에이크는 그 유화물감을 발명했던 사람이다.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유화물감은 서양화의 대표적인 재료죠. 지금도. 그래서 이 작품도 패널에 유체물감으로 그린 유화작품이다. 성서나 고대 신화의 내용이 주제가 되었던 당시로서는 일상을 그린 굉장히 획기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록이죠. 그 당시에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기록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곳곳에 이러한 대상들, 뭐 강아지는 무슨 의미, 무슨 이런 나무는 무슨 의미, 뭐 여인이 입은 이 옷은 초록색은 무슨 의미,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작품에는 그거를 해석하는 재미도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개만 켜져 있는 초는 태초의 빛,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 여인이 쓰고 있는 이 흰 초는 순교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남자의 뒤에 있는 오렌지는 다산과 불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민화 작품도 보면 뭐 모란을 그리면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류를 그리면 뭐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개체들의 또 상징성을 부여했죠. 동서양이 또 이러한 공통적인 면을 보인다는 게 또 흥미롭기도 하죠. 자, 그래서 반 에이크의 작품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 넘어가서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크라는 뜻은 일그러진 진주란 뜻이에요.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좀 기이하다, 괴상하다 라는 의미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하지만 19세기 인상주의에 이르러서 재평가를 받기도 하죠.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양상을 보이지만 회화적인 특징을 보자면 명암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음영과 질감의 대비 효과, 그리고 자유롭고 표현적인 붓질, 격렬한 운동감과 장대한 공간감을 보인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카라바조라는 작가가 나와요. 이 카라바조는 바로크 회화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카라바조의 도마뱀에 물린 소년이라는 작품이에요. 어때요? 한순간. 그 도마뱀에 물린 한순간을 포착해서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정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 꽃에 맺힌 이슬이라던가 아니면 이 꽃병에 유리 굴곡에 나타나는 실내 공간의 그런 반사된 모습까지 굉장히 정밀하게 묘사가 되었고, 이 소년이 지금 손가락이 물렸죠. 그래서 이 가운데 손가락이 움츠러들고 있죠. 그리고 어깨가 지금 불안하게 이렇게 치켜 올라갔죠. 그리고 좀 약간 놀란 듯한, 이렇게 두려움에 놀란 커진 동공, 그리고 라는 소리를 낼 것 같은 벌어진 입술, 이러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 딱 무슨 스냅 사진처럼 한 장면을 포착을 해서 표현한 작품인데,
이 작가는 또 특징이 있어요. 테너브리즘이라는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테너브리즘은 어둠을 뜻하는 라틴어 테네브레에서 기원을 하는 단어로서 배경은 어둡게 표현하고 인물은 조명을 받은 듯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환하게 표현을 하여서 인물의 입체감을 강조함으로 극적인 효과와 박진감을 화면에 부여하는 그러한 효과를 주는 명암법이다. 이 작품을 보더라도 지금 보면 이 소년의 놀란 표정은 굉장히 어때요? 부분적으로 환하게 묘사를 했죠. 그리고 배경은 아주 어둡게 묘사함으로써 극명한 대비로서 박진감 넘치는 화면을 부여하고 있죠. 이런 카라바조의 명암법은 나중에 뭐 렘브란트라던가 여러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루벤스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벤스는 여성을 굉장히 관능적이고 육체미를 살려서 표현을 한 작가이다. 그리고 색채가 굉장히 풍부하죠. 다양한 색채감을 보이고 웅장한 구성이 엿보이는 그러한 작품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 배경 같은 데만 보더라도 거침없이 분놀림을 놀렸다는 것이 좀 보이죠. 관찰했을 때 그러한 모습이 또 보이죠.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폭풍의 신 보레아스가 아테네 왕의 딸인 오레이티아를 납치하는 이 극적인 장면을 굉장히 웅장한 구성으로 지금 표현을 했다. 자, 그래서 바로크의 대표적인 작가 카라바조와 루벤스의 작품을 보았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베르사유 궁전이 있죠. 이 정도는 좀 알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코코 시기로 넘어가면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시작한 순수한 장식 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장식 미술이라고 하냐? 도자기나 뭐 금속 장신구 같이 작은 생활용품에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감각 있게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발달했기 때문에 장식 미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회화적으로 본다면 뭐 프라고나르, 와토가 대표적인 작가고 샤르댕은 약간 이 작가들과는 결이 다른 작가예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프라고나르와 와토는 보통 그 당시에 귀족들의 향락적인 삶,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또 주제로 많이 그렸죠. 이 작품을 보면 프라고나르의 그네라는 작품을 보면 지금 나이가 좀 있는 귀족이 한껏 치장한 젊은 여인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밑에는 정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지켜보면서 서로 여인과 눈을 마주치고 있죠. 도덕적인 내용은 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귀족들의 그러한 삶을 풍자적으로 좀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감각 있게 표현한 작품들이 와토와 프라고나르 작품에서 좀 보이죠. 이 샤르댕은 좀 달라요. 이 샤르댕은 정물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물화가 격가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상징성을 부여한 의미로 그렇게 그려졌는데 샤르댕은 우리 일상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을 담담하게 표현한 것이 또 특징이다. 그래서 정물화의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안정감, 이 작품을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캠퍼스에 그리는 작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이 작품을 그렸던 학생들도 있었어요. 낯익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안정감 있는 구도, 삼각형 구도를 가지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정물의 구도죠. 안정감 있는 삼각형 구도로 약간 낮은 시점에서 대상을 표현하고 있죠. 대상의 질감과 양감을 살린 것이 두드러지고 그에 반해서 배경은 좀 뿌옇게 표현함으로써 앞에 좀 세밀하게 표현한 대상들과 이 공간감이 좀 느껴지죠. 배경 사이에 특징이다. 이 샤르댕의 작품을 보면은 약간 햇빛을 그대로 머금은 듯한 그러한 약간은 빛을 굉장히 잘 다룬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샤르댕의 이 작품들 말고도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작품도 역시나 이제 설명이 또 들어갔죠. 기재가 되어 있죠. 잘 알아놓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로코코까지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신고전주의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근대미술로 포함이 되죠. 이 19세기에는 과학에서 진화론이 대두되어서 논란이 일었었고 기술공학이 또 크게 발달을 하죠. 그래서 전화기나 뭐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철도 개설을 하고 이러한 실생활에서의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다. 이 신고전주의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후반에 등장을 했고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미술사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이 시기에 고대 로마 도시인 헤라클라네움하고 뭐 폼페이 등이 발굴이 되기 시작하죠. 고대 로마 도시들이 발굴이 되기 시작하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러한 미술적인 특징들을 또 화가들이 표현을 하기도 해요. 신고전주의 화가들이. 자, 대표적인 작가로는 다비드, 자크루이 다비드와 앵그르라인 작가가 있죠. 먼저 자크루이 다비드를 볼게요. 다비드는 정치화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그 아까 말한 로코코 시기, 그 마리 앙뚜아네트 알죠? 마리 앙뚜아네트를 로코코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 로코코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쯤에서 이제 종식을 하죠. 그리고 이 신고전주의. 이 다비드는 아까 얘기했죠. 정치화가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나폴레옹 대관식.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 대관식이라는 작품도 있고 이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도 있고 이런 그 당시에 정치적 인물들을 많이 그렸다. 이 작품을 보면 나폴레옹 제국의 위험을 상징하고 있죠. 굉장히 거친 이런 환경을 뚫고 전진하는 나폴레옹의 위험을 또 보여주고 있죠. 사납게 몰아치는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말의 갈기 그리고 나폴레옹의 빨간 망토가 굉장히 격하게 휘날리고 있죠. 이러한 묘사들이 웅장함을 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화창한 날에 이 알프스를 넘었다고 하죠. 노새를 타고 현실과 좀 다르게 표현이 되었지만 작품으로서는 굉장히 뭔가 웅장한 느낌을 받는다. 이 작품 외에도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마라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그 급진적 성향의 혁명가였죠. 자코뱅당의 혁명가로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그렇게 혁명을 주도하다가 어린 소녀에게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마라가 다비드의 가까운 친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비드가 슬펐겠죠.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죽었는데 순교자와 같이 숭고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굉장히 이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앵그르의 작품을 한번 볼까요? 앵그르, 선생님이 앵그르라는 작가를 초등학교 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무슨 백작 부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어떤 백작 부인인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백작 부인의 초상이었는데 와, 놀랬어요. 선생님 그 작품을 보고 굉장히 잘 그렸다. 어린 나이에 봤을 때도 굉장히 잘 그렸고 사실적이다. 마치 살아서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 이 오달리스크라는 작품을 보면 약간의 형태가 왜곡이 되어 있죠. 허리를 길게 그렸죠. 보통의 비례가 좀 깨진 듯한 그리고 왜곡된 형태와 공간감이 좀 결여된 작품이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술적으로 여성을 이상화시켜서 좀 표현했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 앵그르는 다비드가 죽은 이후에 신고전주의 양식을 계승한 작가예요. 색보다는 선을 중시하면서 선을 통해 이상적 예술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화가이다. 앵그르의 작품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낭만주의 화가 낭만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낭만주의 19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에 유행을 했다. 그래서 인간의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격정적 감정들을 화면에 담고자 했던 화파이다. 그래서 주관적인 그리고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주제를 표현을 했고 굉장히 동적이다. 아까 그 신고전주의가
대부분 좀 약간 정적인 구도라면 이 낭만주의는 굉장히 동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화면 구성을 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들라크루아와 제리코가 있죠. 상상적이고 신화적 주제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작품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을 소재로 한 작품은 아니고, 작품만 보더라도 혁명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는 건 알겠죠. 프랑스 대혁명은 아니고 그 40년 후에 일어난 7월 혁명을 직접 작가가 목도하고 그린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형한테 이 7월 혁명을 목도한 후에 형한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죠. 내가 조국을 위해 직접 싸우지는 못하지만 그림을 그릴 수는 있다 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요.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이 작품을 지금 보면은 부르주아를 상징하는 그 지식인층도 등장을 하고 또 구릿빛 피부에 앞치마를 한 노동자 계층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앳된 소년까지 이렇게 혁명에 가담을 한 여러 계층이 가담을 한 혁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이 여인은 실제적 인물은 아니죠. 여신으로 보이죠. 하지만 훨씬 진취적인 에너지를 가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이 삼색기가 여러 곳에 등장을 하죠. 작품에. 그 다음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작품은 실제 있었던 일을 주제로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메두사호가 항해를 하다가 난파가 돼요. 난파가 됐는데 굉장히 많은 승객과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타지 못하죠. 일부 사람만 타죠. 그래서 타지 못하고 뗏목에 의지해서 13일을 버텼다고 해요. 물이 있겠어요? 아니면 뭐 식량이 있겠어요? 아비규환이죠. 생지옥. 인간의 광기가 발동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고 그래서 식인까지 했다고 하죠. 여기 결국에는 남은 생존자는 15명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인 외과 의사가 이 비극적인 이 전모를 밝힘으로써 이 당시의 사회를 발칵 뒤집게 만들죠.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제리코가 이 기사를 읽고 접하고선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고증과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완성된 작품. 굉장히 사이즈도 커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영안실에서 시체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리기도 하고 실제로 이 뗏목 이 사이즈의 뗏목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대작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카라바조의 강한 명암법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더욱더 잔인한 운명을 극적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자연주의부터 밀레가 나오는 자연주의부터 인상주의까지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